네, 왜냐하면 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다음 시간이 그때 휴강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시간 수업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배우분이 다 들으시는구나. 그 27일 날 비대면으로? 괜찮? 어때요? 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안 돼. 아, 네, 그렇죠.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대답을 안 하셨나요? 좋으세요? 네, 그러면은 27일 이거 아니고 비대면으로 좀 역시 실시간으로 네네네. 실시간으로 하는 게 낫죠? 네네. 9시. 네, 그렇게 17일까지는 정리가 됐습니다. 지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출석 관련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4주 때 녹화한 거를 제가 올려놨는데 녹화 강의 3주 때 녹화 강의 그거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혹시 그 녹화 강의 그때 대상 내시는 분이 김희주 들으셨어요? 네. 아, 근데 출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건 확인할게요. 제가 그거 늦게 들어가지고요. 아. 출석 기한내에 교문 그런 게 있는 거 아, 그거 그래요? 올리면 네. 그럼 체크를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유영재 원장님도 마찬가지.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들으신 거죠? 네. 김세현 원장님 다 들으셨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제가 출석 그거 어디서 다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너지 수급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대출량 추이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수급 구조에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분야를 전문으로 하시니까 잘 아실 거고, 그리고 UNEP라는 국제기구 또 IPCC라는 그 기후변화 관련된 중요한 그런 국제기구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감축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고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UNEP에서 이제 매년 그 각국에서 제출한 그 감축 목표, 자발적으로 제출한 NDC 이거 다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2도씨 목표를 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배출에 전 세계적인 간극이 있는가 이런 보고서를 매년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른 그러한 여러 가지 시사점, 정책적인 그러한 대안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IPCC 1.5도시 특별보고서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전 세계적 글로벌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IPCC 1.5도시 특별보고서 주요 내용 그리고 정책적인 시사점, 메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정 2015년 COP21에서 이제 결정된 건데요. 그러니까 IPCC로 하여금 이러한 그 주문을 했습니다. 그 총회에서 전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1.5도씨 이내로 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또 억제해야 할 과학적인 근거,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1.5도씨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즉 부문별로 감축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포함해서 특별 보고서를 2018년까지 만들어 달라라고 IPCC에 주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IPCC가 이제 이때부터 2018년 발표할 때까지 이제 작업을 전문가들하고 이제 한 건데요. 이거의 계기는 이제 여러분들 요 파리협정 주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어떤 장기 목표를 설정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그전에는 이제 목표를 칸쿤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2도씨 달성 목표 요거의 어떤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에도 그 부분을 잘 적어주셨는데, 이 장기 목표 설정을 파리협정에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3억
2도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가능하면 1.5도씨로 제한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속히 글로벌 배출 정점에 도달하는 데 노력을 하고 또 개도국은 정점 도달에 시간이 걸림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피크 정점 했었죠? 그래서 그 배출 정점 도달을 노력한다 했는데 뭐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8년 목표로 해서 LBC를 2030년에 조정을 해서 다시 냈죠. 그게 40%로 이렇게 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018년을 배출 정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 절대량 감축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5도씨 제한 노력을 한다 하는 식으로 장기 목표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당사국들의 그 이행사항, 즉 커미트먼트를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뭐 우리가 MBC라든지 감축 유형, MBC의 진전 원칙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파리협정 4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은 여기에 장기 저탄소 배출 개발 전략 이거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협정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협정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리협정 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도시 이내 여기 보면 허쉬 에어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 1.5도시 제한을 노력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이 파리협정 4조에 장기 롱텀 배출 그 개발 전략 이 부분에 대한 거에 의해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일정을 정한 겁니다. 당사국 총회 결정문에서 이제 일정을 모든 국가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그러니까 LETS를 약자로 한 건데요. 이거를 2020년 작년까지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당사국 총회 결정문으로 이제 이 내용들이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LETS 이 부분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이 포럼을 또 구성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1.5도시 특별 보고서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 이러한 주문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2018년에 RPCC 총회에서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특별 보고서를 이제 그 총회에서 승인해서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195개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해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이제 계속 이 RPCC 내용들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특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 특별보고서에는 이런 식으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이 뭔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이거를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뭐 인간 활동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현재 약 1.1도씨 기온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현재의 기후변화 상태,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것이 지속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1.5도씨 특별 보고서에 보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이제 1.5도씨가 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1.5도씨 제한이라고 하는 2100년 제한을 빠른 시일 내에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2100년까지 이러한 그 1.5도씨 상승 제한을 위해서 그 잔여 탄소 배출 총량, 카본 버짓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정도다. 이렇게 밖에 안 남아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결국은 파리협정에 따라서 이제 각국이 NDC를 제출을 하는데, 이거를 이행하더라도, 이제 아까 우리 그 UNEP의 당국 보고서처럼 2030년에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 정도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1.5도씨 달성에 필요한 배출량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식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2100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3도씨 이상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한다라는 식으로 특별보고서에 이제 처음에 인트로덕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의 그런 그 메시지를 담을 때에 출발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특별보고서는 지금 현재의 현황, 기후변화의 앞으로의 전망, 카본 버짓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다. 지금 현재까지의 노력을 나타낸 감축 목표를 이행하더라도 이제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1.5도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2도씨 달성하기보다는 1.5도씨 달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1.5도씨로 온난화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2도씨는 훨씬 더 힘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 1.5도씨 온난화 시에 예상되는 영향을 이제 여기서 1.5도씨, 2도씨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한무원 선생님이 물어보신다. 1도씨 상승, 2도씨 상승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1.5도씨하고 2도씨의 주요 영향을 이제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악화지구라는 그 영향 취약한 걸 다 종합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또 미래의 전망 이런 걸 기초로 했을 때 2도씨 우리가 지금 보는 2도씨 여기 보시면 산호소멸, 산호 아시죠 여러분들? 산호소멸이 2도씨는 한 99% 이상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1.5도씨는 90%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1.5도씨가 2도씨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죠. 물 부족 인구는 이제 거의 2도씨에서 최대 50%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여기 보시면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2도씨는 이제 서식지 절반 이상이 감소된 기후를 비교를 했을 때 높은 위험, 곤충 18%, 척추동물 8% 이런 식으로 훨씬 더 1.5도씨하고 비교했을 때 2도씨가 더 훨씬 더 위험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간 2도씨 같은 경우는 한 중간에서 높은 위험이지만 1.5도씨는 중간에서 한 중간 위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보통 이제 과학자들이 해수면 상승이 얼마만큼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요. 보통 약 10cm 차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해요. 보통 1m 상승했을 때, 2m 상승했을 때 해안가의 해수면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을 하는데 약 10cm의 차이가 인구 1000만 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그 10cm의 차이의 어떤 그 효과를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5도씨, 2도씨하고 비교했을 때 1.5도씨의 온난화의 그 영향이라는 것들을 2도씨하고 비교했을 때 2100년까지 해수면이 10cm 덜 상승할 거고 또 생물 다양성, 생태계 기후 영향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 2도씨에 비해서. 그다음에 해양 온도 상승에 의한 피해, 즉 빙하가 소멸되고 해양 생태계가 붕괴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빈곤에 취약한 인구가 수억 명 2도시에 비해서는 줄어들 거고 결국 경제 성장, 세계 경제 성장의 리스크가 2도시보다는 감소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1.5도씨 제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그런 거를 담아야 된다고 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것인가 이거를 대안을 제시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봤을 때 2030년까지 2010년 대비해서 CO2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필요성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걸 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5% 감축 2010년 대비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2050년까지는 CO2 네트 제로 배출이 달성돼야지 1도씨 제한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네트 제로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인위적인 배출량이 인위적인 흡수량하고 균형을 이루는 거. 여기서는 인위적인 거예요.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배출량,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그 배출량이 인위적인 흡수량, 이것도 자연적인 흡수량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흡수량, 인간의 관리에 의한 그 인위적인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방법, 이게 바로 네트 제로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인위적인 CO2를 산림 녹화와 흡수나 제거 등의 그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잔여 남아있는 인위적인 CO2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네트 제로라고 하는 그런 그 데피니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CO2 이외에도 대부분이 CO2지만 메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지수가 큰 메탄이라든지 또 어떠한 그 2차적인 온실가스를 많이 볼 수 있는 에어로졸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감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에서 그 메탄 그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도 그 동참하기로 되어 있죠. 그렇죠. 성명을 했어요. 메탄. 그래서 이 메탄 배출량 모두 감축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CO2 이외에도 다른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냉매라든지 반도체 이런 세공제에 쓰는 그러한 그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그 할로겐 불소개 쪽 그것도 이제 감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도 시나리오가 결국은 2050년 네트 제로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흡수 네트 제로라고 했을 때 흡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기 중에서 CO2를 흡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질이나 육상 여러분들 아시는 그 카본 캡처에서 스토리지하는 저장하는 그런 해양 저장소 이러한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인위적인 활동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또는 향후 가능한 생물학적 또는 지구화학적 흡수원의 그런 인위적인 강화, 또 직접적인 포집 저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연적인 흡수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림 녹화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고 녹화 사업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흡수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CO2 흡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위적인 것은 모든 것이 다 흡수 활동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 CDR이라고 하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버에서 CDR 이렇게 붙이는데 CDR 기술의 효과가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증명된 것도 있지만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규모로 만약에 이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생태계의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대규모 활용 또는 소규모든 활용할 경우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CDR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이제 그 효과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소규모 적용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흡수원이 물론 이제 그 인위적인 흡수원 중요한데 먼저 CO2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흡수원 쪽으로 지금 많은 그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CCUS라는 걸 포함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 제로의 이런 거예요. 여기 2도시 이내로 2도시보다 낮은 여기 보시면 이게 네트 제로 2050년 여기 2050년 여기 2050년에 결국은 배출되는 거하고 흡수되는 거를 다 여기 보시면 2050년에 CO2 흡수되는 거, 배출되는 거, 흡수되는 거를 배출되는 것만큼 흡수되는 것이 상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제로를 만든다는 거고요. 결국은 여기에 보시면 네트 제로 그린하우스 가스 이것이 이제 요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2050년에 CO2 배출되는 만큼을 흡수원이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탄소 중립, 이것이 이제 2050년까지 요 1.5도씨 제한을 하기 위해서 달성이 돼야 되는 목표다라고 IPCC에서 국제사회에 이제 이 결과를 제안을 제출을 한 거고요. 기술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또 잠깐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하는 단축 수단의 경로를 제시를 했어요. 단축 수단의 경로 여기 보시면 단축 수단의 경로로 4가지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CO2 배출량이 2010년 대비해서 이제 변화율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2010년 대비해서 변화율. 왜 그러냐면 2030년에 변화율은 30년까지는 2010년에 대비해서 45% 감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2010년하고 비교해서 이 시나리오를 별로 이제 감축량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본 거예요. 그리고 최종 에너지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2010년하고 비교해서 변화율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전력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해야지 이 경로 도달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1차 에너지 공급량 역시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변화율을 살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시나리오가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시나리오는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시면 그 시나리오 4가지에서 2030년의 변화율, 2050년의 변화율을 이렇게 본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P4를 보세요. P4를 보면 탄소 포집 저장, 이게 이제 많은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2000년 이쪽 탄소 포집 저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보면 P4 경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재생에너지만 보더라도 여기 P4는 많은 그러한 그 재생에너지가 필요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은 다 어느 곳에든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2010년하고 비교했을 때 원자력 분량은 계속 높아지는, 그래야지 결국은 1.5도씨 달성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이제 믹스에서 에너지 믹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화석연료 이 부분은 이제 줄어드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믹스는 이러한 규모를 보면 이러한 경로 달성이 가능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제안을 한 거고요. 결국은 달성 경로를 4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갖고 달성 경로 모델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에너지 믹스라든지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 되는지 에너지 원별로 이러한 감축 수단들을 제안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전력의 저탄소, 주요 감축 수단이 전력의 저탄소하고요, 에너지 수요 감소,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에 이제 결국 이제 저탄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고, 에너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경로에 있어서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산업도 역시 이제 2050년까지 2010년에 비해서 거의 80%는 감축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 경로, 달성 경로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감축 비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감축 비용을 보시면 1.5도시 달성을 하기 위한 감축 비용, 한국의 감축 비용은 2도시에 비해서 3배에서 4배가 높아요. 우리가 2도시 달성도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1.5도시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의 투자 규모가 저탄소 기술, 또 에너지 효율에 대한 투자는 5배가 증가할 것이고, 화석연료 관련 투자는 60% 감소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런 달성하기 위한 시스템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연평균 필요한 투자액이 2.4조 달러, 즉 전 세계 총 생산의 한 2.5%에 이를 것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감축 비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1.5도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2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용, 감축 비용, 또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퀘스천이 되겠죠.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경로, 달성하기 위한 감축 방법, 수단, 이거를 다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국가가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지금 얘기를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2060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달성은 실행 가능한가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제안을 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1.5도시 특별보고서가 계기가 됐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배출, 물론 배출 쪽을 가능한 한 감축을 시키는데, 이제 흡수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그 흡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산림 역할이든지 이러한 부분 플러스 이제 여기 말씀드린 CCS라든지 CCUS 이러한 것까지도 다 거기에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공부하고 기후변화를 다룰 때 CCS에 대한 얘기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카본 포집해서 저장하는. 근데 이제 저장하는 장소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한 뭐 해양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환경에, 생태계에,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영향 평가,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2030년, 2025년, 2030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도 대규모로 할 경우 약간 소규모로 제한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CCS, CCU, CCU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탄소 포집 및 저장 결합 바이오 에너지 이라는 부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부분까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21년 올해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 이레나에서 세계 에너지 전망,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1.5도시 경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1.5도시가 나오고 나서는 많은 곳에서 1.5도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에너지 면에서 또는 뭐 다른 차원에서 이러한 경로 보고서를 많이들 발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이레나에서 발표한 거 보면 에너지 전환 경로 올해부터 2050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걸 한번 보세요. 2018년에
상태, 그 다음에 2030년, 20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단계적인 폐지 및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산, 그 다음 단계는 수소 및 원유 부분에서 석유의 단계적인 폐지. 그러니까 어쨌든 1.5도 CO 달성을 하기 위한 어떤 가능성을 여기에 다 여기 보면은 결합 포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진짜 가능성을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각국가 여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30년까지를 봤을 때 아까 30년은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2010년에 약 45%인가? 그 정도라고 했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문의 경로를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한 겁니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신규 발전량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배로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탄소 가격제, 탄소 국경 조정 조치를 세계적으로 확산한다.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그 탄소 국경 국경 조정 메커니즘 잠깐 봤었죠. 그렇죠? 그 부분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그래서 톤당 75달러 이상을 할 경우, 그 다음에 변동성 재생에너지 통합을 위한 시스템적인 운영, 유연성 정책의 세계적인 확산, 이걸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내연기관차 판매의 급격한 감소. 그래서 많은 지금 뭐 또 자동차 회사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이거를 생산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언한 그런 그 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청정 수소 생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산업 부문의 CCS 1기가톤 이상을 확충한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갔어요. 건물 효율 향상 부분, 그 다음에 정부의 전력망 및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가속화, 지속 가능한 광기 및 금속 공급 확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할 경우에 배출량이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1.5도시 달성 경로, 그러니까 2050 넷제로 이거를 하기 위한 그런 달성 경로들을 이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수단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 분들이 이거 보셨을 때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뭔가 의문을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앞으로의 기술 발전,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그런 숙제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목표를 다시 한번 또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속 가능한 광물 금속의 공급 확대라고 마지막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속 가능한 광물 금속 공급 확대. 네. 이 부분이 광물 금속 확대.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저도 이걸 살펴본 건 아니라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광물 그러니까 뭐 금속 같은 걸 뭐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다시 활용하고 오래 수명을 길게 한다고 그런 걸로 언제 구체적으로 생각이 드는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금속 공급 확대라고 하면 우리 그 순환이라고 하는 네, 그런 개념, 그 순환 경제에서 보는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광물이나 이런 그 산업 공정 이런 거에 있어서는 또 매출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순환 경제 개념을 활용한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예전에 IGCC 같은 경우는 석탄 가스화 발전 사업 한다고 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유럽계 쪽하고 뭐 해서 자회사도 만들고 해가지고 경영을 좀 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 그 개발이 제대로 그 기술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회사가 소송을 한 케이스가 IGCC
수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증권사에서 니마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 회사가 그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감축비용이나 이런 게 투자비가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이슈들도 발전할 가능성도 많지 않나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이걸 실제로 달성하는 부분이 다 그 투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다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이건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투자 부분에서도 투자 처리든지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많이 지금 기후 관련된 기금 피트 포 55 유럽에서도 지금 기금 조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 공익 투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어디서 이제 그 재원에 대한 부분 이거를 또 투자들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요번에 얼마 전에 우리 그 세미나에서 다들 일정 때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거기서도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 부분에서. 근데 교수님 기후 변화에 대한 전략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방법이나 방식에 있어서는 맞아요. 많이 공감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이 그래요. 사실 뭐 이게 다 공감은 다 하죠. 또 환경 중요성 다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현재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도 다 필요한 게 다 있는데 알아. 그거 지금 방식이 사실 이게 획기적으로 한 번에 탁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보시면 너무 이렇게 이게 어쨌든 이 실행 주체가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행 주체. 실행 주체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정부. 네? 실행 주체, 네. 산사업 건축, 네. 사업자죠. 예, 사업. 그렇죠. 그 산업 쪽이죠. 기업. 그렇죠. 산업. 기업. 사용자 물론 사용자도.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니들이 그게- 자꾸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수요 공급이 이렇게 다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가 먼저인지는 사실 공급하니까 수요도 나올 수 산출되는 거고 또 수요가 있으니까 필요한 이게 있으니까 또 공급도 하는 거고 이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뭐 순환경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김세현 원우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 접근하는 방식이 실행 주체들한테 이게 실행 주체들이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부분 그게 가장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산업주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그 실행 주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식, 접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미숙하다. 그런 거를 이제 다들 느끼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가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저쪽 다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목표는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언제 이렇게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유럽은 조금의 좀 특수 상황이 있지만 유럽은 워낙 또 기후변화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좀 절박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접근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라든지 우리가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너무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그 산업 주체들이 여력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해서 좀 길을 정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 근데 그 기술을 실제 정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적용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투자라든지 기업체에서 투자하는 그러한 여력,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게 에너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의 그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런 에너지 믹스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대부분 이제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또 2050년까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여기도 이제 역시 많이 확대가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종 소비에서 바이오매스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보세요. 기술적인 경로를 이제 이레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도시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서 2050년 최종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이 전기화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얘기해요. 근데 수소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전해적 이 용량이 필요한데 이게 현재는 0.3 기가와트 정도. 근데 2050년까지 5,000 기가와트까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쨌든 이거는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2050년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전해적 용량이 이 정도 증설돼야 한다. 여기서 보시면 전해적 2050년 수소에너지 저장하기 위한 요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30년 재생에너지를 통한 총 발전량, 아까 2030년 같지만 현재 약 4배인 이 정도 기가와트에 달하고 뭐 이러한 식으로 또 충전소 전력량 이것도 기반 시설을 물론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여 화석연료 사용에 대비해서 CCS 기술이 상용화되어야 하고 또 재조림을 통한 그냥 탄소 흡수원도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CS 상용화 이러한 것들이 실제 이제 달성이 돼야지 이 경로를 통한 1.5도시가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 잔여 화석연료 매출량 보완을 위해서 발전 및 산업 부분에 여기 말씀드린 BECCS 요게 기술이 어떻게 정확히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까지도 여기에 설치가 되는 거를 경로로 감축 수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빠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인구 증가 억제. 우리가 인구 증가 억제는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출산 같아요.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아니, 나는 과거의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식량이 부족하거나 자원이 부족하면 전쟁을 통해서 옆에 인접국가 아니면 더 멀리라도 가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그 자원의 부족을 전쟁을 통해 사람이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최근 5, 60년 동안은 그런 그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도 지금 가끔 생각하면 과연 지금 현재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맞는 건가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인구를 늘린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 지구 환경 또는 인류의 행복에 맞는 건지 또 불행을 자초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안 태어나면
물론 태어난 우리는 행운이지만 아예 태어나지도 않으면 그런 앞으로 다가올 그 재난, 재앙, 불행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그렇죠. 좀 아니 근데 인구 부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설득력은 또 있죠. 어떻게 보면. 과연 진짜 적정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인구가 우리가 환경 용량을 얘기하듯이 인구의 용량, 적정한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고민을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다 인간의 활동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걸로 한번 논문을 써보죠. 그건 거의 완전 아니,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로. 이 온실가스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배출하고 연계해서 한번 그래서 식 하나 딱 그래 우리 봤잖아요. 그걸 발표 없었던 추유 사실 그 1인당 뭐 에너지 사용도 그렇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물론 약간의 그 증가율은 좀 완화되지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핵심을 비껴가는 것 같아요. 뜨거운 감자. 저 뜨거운 감자 어떠세요? 우리 젊은 세대분들은 사실 그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 수명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거 늘어나는 것도 있고, 출산이 많이 안 하죠. 생각을 안 해봐서 가지고 잠깐 들었던 건데 수명이 좀 길어졌어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실 수명이 길어지고 코로나가 생김으로써 인구 감소 효과도 있네요. 하차양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있죠. 그게. 그래서 이게 자연이 이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스스로 있죠. 여기 기술적 경로를 통해서 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이 에너지 전환은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수소가 무한대 공급은 가능하지만 현재 수소를 경제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고 지금 이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쓰는 이 기술이 발전하는데도 거의 한 100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근데 수소는 더 어려운, 더 다루기 힘든 그런 물질인데 얘를 뭐 1, 20년 안에 석탄이나 가스 이런 것처럼 쉽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것도 좀 어렵고 뭐 원자력 앞으로 기후변화나 어떤 그 자연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후쿠시마 같은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진다면 원자력 방사능에 의한 어떤 그 피해는 누가 조사해 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이렇게 4배 늘린다는 것은 태양광인데 풍력 제한이 태양광도 열을 많이 냅니다. 주변에 열을 많이 내서 주변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데 이거를 계속 깔아놓으면 이게 더 지구를 더 데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뭐 웬만한 공터만 가면 다 태양광 깔고 있는데 뭐 건물에 유리창까지도 이제 태양광으로 하게 할 계획까지도 있을 거고 이것도 별 시작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기술적인 경로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라서 그러니까 실행 부분, 실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말씀하실 때 수소도 우리가 지금 그린 수소라고 할 때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수소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소 만드는데 전기에 더 들어. 열이 들어가. 네. 우리가 화석연료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재정 투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간 4.4조 달러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과연 이제 실현 가능한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요 이레나에서 1.5도 경로 이걸 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합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모아놨을 때 요거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것이 적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것이 실제 적용되는 부분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수소에너지 이게 저장하는 건 전해진 용량만 하더라도 지금 2020년 수준이 이 정도면 2050년에 이렇게 증설돼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은 국제기구가 제안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중국하고 미국 이게 이제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메탄 쪽으로 메탄 감축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메탄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줄이는 우리나라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얼마큼 오래 갈지 이런 부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이걸 계속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씩 이제 그걸 향해서 이제 가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다 글로벌 차원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G20 국가들 그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시가스 감축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요. 그거는 전 세계 국제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실제 피해를 보는 그런 많은 그 국가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거는 어려운 작업인데, 그 기간에도 이렇게 배출이 줄인다 하더라도 배출 줄이는 속도가 이제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네들은 피해를 실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보는 국가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 국제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또 한편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원 마련을 해서 기금 마련을 해서 그네들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 그네들의 어떤 기후변화로 인한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글로벌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이제 기후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1.5도씩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그 얘기, LEDS하고 연계해서 탄소 중립 전략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지금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산정하고 하는 계산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직접 해보셨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인벤토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고 보고하고 이런 국제적인 표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두 분 준비되셨어요? 네. 바로 할까요? 5분만 있다. 5분 쉬었다가. 네,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네. 순서 두 분이 김경환 어린이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전기공학과의 김경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올해 6월 30일 날에 이제 사업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부터 이제 계속 지원을 했었어서 다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크 네, 발표 목차는 이런 순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분산에너지란 무엇인지 보시면 그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범위는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의 저장, 미녀 전력의 해소 등이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왼쪽 그림 보시면 되는데 크게 500MW 이하 분산 자원이거나 수용가 인근의 분산 자원을 말하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발표 자료는 아닌데 그 산업부 보도자료 부분에 가면 6월 30일 에너지위원회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첨부 파일도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이 그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가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이 필요하고 송전선으로 이제 추가 건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등에서 이와 같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보면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제주도의 경우 이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의 출력 비중이 15년도 9.3%에서 20년도 16.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 제어의 횟수도 15년에 3회였는데 20년에 77회까지 증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써 상반기 때 70회 넘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집계됐는지는 거래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100회 이상이 되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의 사례인데 육지의 경우에도 선구기공 정책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되면은 제주도의 현상이 육지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40년에 이제 에너지 기본계획상에서 분산 전원이 30% 정도 이제 보급될 거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을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애경연에서 뭐 연구협력하는 거, 그 다음에 분산에너지 포럼에서 그 산업부 국장님 주제로 해서 그냥 7차 정도 이제 그 의견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뭐 당정협의,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업계설명회, 통중위 등 이런 데서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올해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인데요. 네, 비전은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고 총 3단계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가 전력 개통의 관리, 수용 능력 강화, 그리고 2단계가 에너지 생산 소비의 분산화 확대, 3단계 마지막으로가 분산에너지의 전력 시장 참여를 위한 시장 제도 조성입니다. 1단계의 첫 번째 이제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기반 구축인데요.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시스템이 이제 많이 필요하게 돼서 지금 그 한정 거래소 공단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그 절차는 일단 정보 제공 장치 구축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 전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관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1단계 두 번째 수단으로 공공주도 ESS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전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4GW를 보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중방전이 가능한 ESS를 구축해서 주파수 변동성 완화 및 재생에너지 전력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공주도에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수단으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제주개통, 안전한 ESS, 변동성 대응 ESS, 개통 수용 확대 ESS 이렇게 됩니다. 1단계 세 번째로 이제 신규 유연성 자원 개발 도입을 통한 인내를 해서인데요. 그 수단으로 이제 네 가지 기술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P2H, P2G, V2G, 플러스 DR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 DR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제주도에서 3월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개는 이제 실증 사업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도 기반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1단계 마지막으로 에너지 슬포 스테이션을 통한 자가발전 충전 인프라 구축인데요. 주요소가 이제 저초자산화가 이제 되게 우려가 있어서 이게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되니까 여기 보면 주요소에다가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같은 이제 분산전을 설치해가지고 전기차 충전에 이제 필요한 전력을 이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편중되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시된 부분입니다. 네, 2단계인데요. 분산 편입 지원을 통한 분산에너지 생산 확대입니다. 지역난방 집단에너지랑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이제 각각 송배전망 투자 회피 편익이랑 교통 안정화 편익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예산이라든지 제도 기반 같은 게 좀 부족해서 근거가 부족해서 이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를 통한 전력 소비의 분산화가 있습니다.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건데, 지금 이제 막 빅데이터나 이런 이제 얘기가 많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질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입지 계획을 받았을 때 수도권 인근에 엄청 수요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에 지역 분산을 하기 위해서 정보 제공 컨설팅, 대통평가, 인센티브 제공 이런 식을 통해서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유인책을 통한 자가소비 확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REC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용의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자가용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 수요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자가 소비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REC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그러니까 REC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생산 소비 체계 마련인데, 이것도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분산 전원을 이제 보급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그런
말간이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건 한 가지 후속부분의 예를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3단계로 분산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한 차세대 전력시장 개편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내용이고, 24년까지 실시간 보조 서비스 시장을 구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신재생 발전력 예측이나 2차 제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올해 10월경에 이제 예측 제로 경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자원을 이제 모아서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이제 입찰에 따라서 생산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통합발전소 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관리 능력 제고입니다. 통합발전소라는 게 이제 VPP인데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제 특성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고, 이 VPP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 규모 미만의 에너지를 통합해서 전력 시장에 입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이 통합발전소의 가장 큰 목표는 여기 이제 ESS나 이런 OTR 이런 유연성 자원을 통해서 그 이제 좀 제어를 하기 힘든 풍력, 태양광 풍력 같은 그런 자원들의 출력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주요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계통 운영 제도를 통한 지역별 관리 체계 마련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KPX가 TSO로만 이제 ISO로 해서 우리나라 계통을 운영 중인데, 신재생에너지 같이 이제 소규모 자원들이 많이 분포가 되다 보니까 배전단위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배전단위 그 계통 운영의 관리 필요성이 제시가 되면서 DSO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송전된 비용 문제를 통한 분산형망 요금 마련인데요. 아래 그림 이제 보시면 지역별 송전 가격 제도가 이렇게 수요지로부터 많이 떨어질수록 이제 송전 이용 요금을 더 증가시키고, 가까우면 또 가격을 낮춘다, 이용 요금을 낮춘다. 그리고 이제 발전적 배정망 요금도 이제 좀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시행되었는데 제3자 PPA 등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분산형 에너지가 이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3단계까지 되었고,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현재 제정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추진 전략같이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관련된 법이 없어서 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준비를 했고, 올해 7월에 김성환 의원실에서 입법 발의한 상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내용을 이제 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부분 내용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통합발전소 사업이라든지 아까 그 입지 그 데이터센터 같은 게 분산 유도 같은 것도 필요한 뭐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 통합 지원제도, 사용 의무화제도, DSO랑 배정 감독 체계 마련,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증 특구 지정하는 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법안이 있고요. 이 내용은 그 의원정부 시스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원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서 지역단위 실증을 추진할 계획인데, 거기서 이제 주요 실증할 내용은 이렇게 VPP 제도랑 DSO 등이 있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드립니다. 아까 분산에너지 지정한다고 특구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아, 예, 특구요. 네. 혹시 뭐 지금 거론되는 게 있는지랑, 그다음에 그런 지역에서는 좀 뭐가 기본이 세팅이 돼야지 활성화가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실제 그 특구 관련해서는 일단 제주도가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실제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라 가지고 이미 도 자체에서도 되게 크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3월 3일에도 그 제주도지사랑 그다음에 뭐 몇몇 의원이랑 분산 그 사업부 장관이랑 해가지고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고요. 그 실무단에서는 지금 실증 특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되고 있고, 아까 이거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이런 VPP 이런 이제 관리하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제도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인데 그 돈 지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사업법에서 보통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면 이제 지금 분산에너지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열이건 수소건 다 포함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인데 한전 요금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리 특별하고 해도 이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거를 어떻게 규제를 완화를 해가지고 사업자가 실증할 수 있게 만들느냐, 이런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아마 제주도에서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남이나 뭐 이렇게 약간 경상도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재생에너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추가로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이거 분산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네. 저희 회사도 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들은 얘기인데 네. 이게 이렇게 그 EBS에서 투자하고 막 이렇게 설비를 갖춰서 네. 현전에 팔아봤자 네. 그 원가가 안 나온다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아, 지금 아마 그 말하는 게 수익성인데, 결국 모아서 하는 게 결국은 통합발전소 사업이거든요. 네. 지금 그 제도 설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거 ENS시죠? 여기서도 오셨었는데, 근데 다 말씀하는 게 너무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 투자 비용에 비해서. 근데 사실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시장 체계가 따라와줘야 되는데 결국 보조 서비스잖아요, ESS라는 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장이 아니고 이제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그냥 분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여가 실제로 반영하는 만큼 이제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결국은 좀 시장이 도입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가 개선되는 게 24년쯤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올해 10월인가에 시작된 예측제로는 좀 작게는 3, 4원 정도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이런 것도 이제 도입한다고 하고 했을 때, 그런 이제 CP를 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한 9월 정도, 아니 9원 정도 이렇게 다 받는 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뭐 좀 가중치 이런 걸 조정을 하겠지. 그 얼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되면은 S&P, REC, CP 이렇게 세 가지를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VPP 제도가 아직 실행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예, 지금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그건 딱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아까 법이 먼저 통과돼야 되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장에. 실제로 이게 통합발전 사업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리에 있거든요. 다른 사업법에 비해서 들어가고, 이거에 따라서 시행령이랑 시행규칙도 준비 중인데, 이게 이제 되면은 말씀하신 이제 제도, 구체적인 제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많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VPP 쪽 하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좀안 들려가지고. 아주 많은 그 회사에서 VPP 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기 실행되면 이제 얼마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자들이 들어올 계획인지 그런 거 예상치라도 있나요? 지금 그것도 보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뭐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거의 8기가와트거든요.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규모가. 근데 저희가 그쪽 시장 제도도 우리나라랑 다르고 여기 여건이 다른데 그대로 가실 수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설문 같은 것도 이제 받아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최소 오직 자원이 얼마나 돼야 되냐, 규모가 어디까지 상한은 얼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 적정한 이제 리미트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가지고 딱 수치를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거 같아요. 분산 에너지 사용 의무화. 네네. 이거를 진짜 네. 의무적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할 만한 예. 과연 사업자나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주로 이제 공장이나 네. 뭐 이런 산업용일 텐데 네. 그런 기업들은 특히 아까 뭐 데이터 센터 얘기했는데 네. 그런 데는 전기가 정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리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네들 자가 발전기까지 미리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정전될까 봐서. 네. 근데 사실 이 분산 에너지의 가장 큰 취약점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예, 좀 예. 있어 불안정하다, 네. 계층 불안정하다 이런 부분이 가장 취약한데 누가 과연 내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겠느냐.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에너지 다소비자는 그리고 네네. 제주도나 동남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에너지 다소비자를 수출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예,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엄청나게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법 취지 자체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법과에 좀 맞지도 않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사업자한테 너무 제약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를 떠나서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본업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인데 뭐 발전 사업자도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세부 설계를 할 때 좀 그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공공기관 뭐 설치 의무화제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준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총 에너지 사용량의 몇 %는 뭐 재생에너지든 뭐 이런 분산 에너지든 이런 걸로 충당을 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제도상으로.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만 되어 있는데 25년부터는 민간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런 거랑 정합성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더 큰 부담이 많이 와닿지 않을 정도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제 목표치를 상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이 상위법이라고 지금 특별법이. 예, 예. 혹시 다른 사업하고 네. 상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제 분산에너지라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기가 이제 메인이라서 결국 전기사업법하고의 상충이 가장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예, 하나가 지금 그 분야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 사업 허가 같은 것도 다 전기사업법에 있는 규정보다는 좀 다른 요건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고. 지금 그 VPT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같이 제출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 사업이라고 그 제2장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이제 정의 부분에서 이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 사업이 되어 있고, 얘네들은 이제 40메가와트 이하의 자원들을 이제 분산에너지 자원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 전기사업법에는 그냥 통합발전소 사업이라고 이제 정의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이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자료 다시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이제 에너지 4.0 그 3D 하면 이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원우님이 계시는 그런 에너지 공단 그쪽에서 이제 주요 사업도 본인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죠. 그거 관련해서
좋은 자료도 공유해 주셨고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죠? 네. 그럼 다음에 우리 선수님 진짜 까만 거에 써. 넘기는 것만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정 경기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준입니다. 전체 화면을 보기 어려운 이걸로 이제 그래서 그 투자이익이 나오고 돈이익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환경 급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돈과 관련된 문제죠. 우리 비용, 전력 거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에서 발표하는 분은 완성된 발표 자료로 이제 발표를 할 때 저는 이제 시작하는 제가 막 머릿속으로 막 해가지고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궁금한 점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해본 거고요.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사업법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이 환경급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신설이 됐는데 2항하고 3항이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라는 것과 그리고 전력 거래소는 시장 및 개통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장병환 의원이 이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국회 아무래도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용어를 환경급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그 검토 보고서나 이런 데에서 쓰기 시작한 거고요. 기존의 경제급전 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을 우선적으로 가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다른 그 실제 전력 거래하는 쪽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한번 봤거든요. 왜냐면 전기사업법 그 43조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시장 및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력시장 운영 규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그 모든 그 회사들, 발전회사, 우리는 판매회사고요. 혼자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회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역시 그럼 이것도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안 바뀌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전기 사용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서 기존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그래서 왜 안 바뀌었냐.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그 시장처에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거는 환경적 요소를 감안한 경제급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비용 최소화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용 최소화라는 것을 하되 그 앞에 환경적 제한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면 환경적 제한 요소를 무엇으로 추가했느냐라는 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 비용에 관한 규정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죠. 비용을 추가한다거나 더 드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비용을 더 추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면 이 경제국전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이제 있습니다. 이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국전은 발전기 비용과
예비력 제약을 포함한 발전기 제약과 송전 손실 개수를 고려하여 발전기 유효 출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경제국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 측면이 아니라 약간 기능적인 의미만 시장 운영 규칙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기능적인 의미로 담겨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전기사업법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었냐.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바뀐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경제국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되는, 여기서 이제 고려하는 비용이 발전기 비용이 있죠. 발전기 비용에 뭐 연료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추가됐느냐, 또 예비력 제약이란 부분에 또 비용이 더 추가됐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보고 싶어서, 송전 손실 개수나 뭐 발전기 유효 출력이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은 추가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발전기 비용과 발전기 제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전력시장 운영 규칙에.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연료의 연량 단가라는 것은 발전기 연료비, 연료 가격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환경 개선 활동에 수반되는 변동비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연료 전환 성과 개수라는 또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목적으로 개별 발전기와 수요 반응 사업 발전기, 환경 기여도라는 용어가 이제 있죠. 환경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용량 가격 개수를 말한다. 이것도 역시. 근데 이거는 이제 환경 기여도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뒤에 볼 건데, 어찌됐건 이것이 환경 기여도가 높을수록 그 비용은 이제 낮아지는 거겠죠. 기여도가 그러니까 기여도가 높으면은 비용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이제 개수로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제약이라는 부분이 용어가 있고요. 비상대기 예비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가동을 위한 가동중과 상한 제약이라는 용어가 있죠. 기후 환경 제약에 의해서 가동이 제한된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상대기 예비력이라는 이런 그 발전원에 대한 그런 보상의 개념인 것입니다. 역시 이제 또 그 시장 운영 규칙에 이런 조항이 있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상한 제약 2차 해서 노후 30년 경과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기 상한 제약 2차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이 공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상한 제약 2차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2항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2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력거래소는 2차 내용과 다르게 급전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원칙이 그러면은 1항이 원칙이고 2항이 예외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2항의 내용을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지역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예외 조항으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발전기 비용 부분에서 추가되는 과연 비용이 무엇이 있을까? 역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출권 거래제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시 온실가스 그 배출권 거래법, 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비 거래에 관한 법인데, 이 법이 사실 1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이미 12년도에 됐지만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서 1차, 2차 계획 기간을 두고, 그때 이제 무상할당을 처음에 100%, 그 다음에는 97%, 지금 이제 3차 계획 기간이죠. 2025년부터 2025년까지 3차 계획 기간 때 그때는 무상할당을 90%로 한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 운영,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배출권 거래 비용 기준
가격 결정 기준만 이제 기준을 신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제가 절망을 한 게 이 안으로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또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이 있어요. 전력거래소 내에. 그런데 어떤 뭐 거의 한 개의 가격이 한 장이에요.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고 싶은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금 일부만 해서 추릴 수밖에 없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제 매출권 거래지 비용이 이렇게 산정된다라고 이제 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발전사업자의 배출권 거래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상세 배출권 기준 가격과 할당 배출권 기준 가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뭐 상세 배출권 기준 가격은 뭐 10%까지 인정해주고 그 이상은 이제 90% 인정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결국은 이 기준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용 전체적인 그 전력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건데 여기서 기준 가격의 산출은 또 이렇게 밑에 세부 운영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1, 2, 3, 4에 대한 것 중에 최소값, 또 상세 배출권 기준 가격은 1에서 3 중에 최소값으로 해서 기준 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산식에 의해서 배출권 거래 비용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외부 비용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환경 외부 비용은 사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역자원 시설세니 뭐 세금으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연료전환 성과 배수라는 이 용어가 여기서 이제 환경 기여도라는 부분이 나와서 이게 좀 중요한 비용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개수를 처음 신설한 거는 2016년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2017년 전이에요. 이 개수 신설한 것도. 그래서 용량 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거다라고 해서 환경 기여도는 이렇게 산식이 기준 배출 개수를 개별 발전기의 배출 개수로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모가 작으면 환경 기여도가 높은 거니까 맨 밑에 줄 분모가 작아지려면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아야겠죠. 작고 직전연도 발전량은 커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이 되는 겁니다. 환경 기여도는. 그래서 환경 기여도가 높을수록 성과 배수에 반영이 돼서 연료전환 성과 배수에 반영이 돼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올라가는 걸까요? 환경 기여도. 그리고 기여를 많이 하면은 제 생각에는 거래 비용을 줄여줄 것 같은데 기여도 그렇죠? 직전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을수록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비용을 좀 줄여주면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전력시장 운영규칙은 경제국전을 벌이지 않았고 그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이런 비용 요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환경적 요소를 감안한 그러한 그 운영 규칙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각각의 요소마다 아까 그 비용 세부 운영 규정인가 거기 보시면은 한 장마다 이렇게 뭐 무슨 가격 해가지고 다 나열이 돼 있어서 이거는 정말 그 전문가적인 그런 그 소양이 시장 거래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하기엔 좀 벅찬 주제이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시장 운영 규칙은 좀 더 이렇게 전환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환경을 우리가 지금 뭐 넷째로 이렇게 선언한 마당인데 아직까지도 좀 경제 국전을 벌이지 못했구나. 그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현재 뭐 비용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현재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비용 최소화라는 것이 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좀 환경 요소가 들어가면 점차적으로 오를 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 많을 것 같아요. 잘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 못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네, 이 환경급전이 되면 네. 우리 이제 공기업 발전 자회사하고 그다음에 민간 발전사하고 수익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으신가요? 수익이요? 네. 민간 발전사와 우리 그 발전 공기업과 네. 비교를 해보면 두 개가. 발전 공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좀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 수익 면에서 특히나 그리고 구성이 다르잖아요. 발전 공기업이 주로 저기 하는 그 네. 발전 원하고 민간 발전사가 주로 하는 발전 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발전원에 따라 이제 아까 보시면 비용 계산하는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석탄 발전을 지금 많이 하는 쪽은 비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요소마다 비용 그 개수들을 다 적어놔가지고 발전은 가스 발전 되고 석탄 발전 되고 다 다르더라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발전 공기업의 비용 부담이 훨씬 많아요. 뭐 한전의 수지에는 안 좋은 영향이. 근데 결국 이제 한전은 항상 그런 게 이제 여기서 가서 싸우는 게 규칙 개정하고 이런 데 싸우는 게 전기요금 반영도 안 해주면서 이런 비용을 우리는 다 100% 사와야 되니까 판매사업자가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막 많이 싸우거든요. 저희 뭐 비용,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탄하고 이제 LNG하고 같이 갖고 있다 보면 석탄 쪽에서 환경급전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용량이 준 만큼 이제 LNG 쪽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발전 자회사는 이제 뭐 수익 측면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석탄 발전에 지급해야 되는 이제 비용이 있는데 그 LNG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제 측에서 아마 비용이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 좀 환경급전 상하는 사실 그 분단사 중에서도 탄소 부담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 발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일단 경제 전력 공급의 의무보다는 경제성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럼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여기 뭐 조항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어쨌든 나라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 책임은 한전에 있잖아요.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이게 있나요? 거기는 탄소 그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해준다던가 아까 그 문구 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만 뭐 이러한 경우에는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편적 공급이라는 게 그게 의무잖아요. 보편적 공급 의무가 없으면은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전 국민에게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100%잖아요. 그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100% 정도로 좀 효율적이지 않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도 우리가 비용이 초과되더라도 다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 그게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좀 완화가 된다면은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구조상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100%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전기요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기세라는 요구가 우리가 사실 면접하고 이럴 때 저기 신입사업 지원자들이 전기세가 전기요금이라고 전기세 아니다 이렇게 조정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용어를 찾아보면은 전기세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 용어가 사라진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전기세라고 하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우리가 세금으로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사업자한테는 환경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어쨌든 뭐 한전에서 이런 뭐 비용 비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담을 어쨌든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데 전 사실은 탄소 중립 가려면 수요 감축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에너지 비용이 이런 그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게 결국에는 그 소매가에 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축되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쓰지 않겠냐. 네. 그래서 제 궁금해하는 사람 어쨌든 그 한전에서 요금에 이게 계속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요금 그 전기 요금 상실화는 정말 결국에 탄소 중립 가려면 그게 없어서는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누군가가 사실은 그 계속 부담을 하고 있고 결국에 터지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이거를 저희 회사는 뭐 네. 항상 주장하죠. 전기요금 인상. 청와대나 이런 데서는 나오니까 못하는 거고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전에 2013년인가 전기요금을 못 올려가지고 한때 대규모 정전 상황을 못했습니다. 2011년 11년 대규모 정전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계속 연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전기요금을 못 올리는 근데 그 책임으로 사장님 주주들께서 정말 피소되고 이사회 다 책임이 있다. 얘네들 전기요금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리고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한전 주주들이 소송도 내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경영 판단이다 해가지고 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항상 트라이를 하죠. 저희 회사도 정부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 트라이를 하지만 전기 물가 안정과 배달이다 보니까 그때 연료비 연동제도 소통을 튀어놓긴 했는데 역시 연료비 연동제도 제한을 받아서 3호까지만 올릴 수 있고 이런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장님은 얼마 전에 엊그제 빅스코에서도 전기요금 올리는 연료비 연동제 올려야 된다고 올려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금부터 올라가야 되는지 사실 앞에 좀 발표하신 것도 VPP도 사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너무 안 나니까 투자비 다 부담하고 그리고 사실 되게 이렇게 그렇게 심한 거를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투자하는 건데 이 요금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전에서 받았으면 훨씬 싸다고 하니 누가 소비자가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요금도 올라가셔야지 이게 민간 사업자와 같이 인프라가 구축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좀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보면 뭐 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인상을 해도 국민들이 크게 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뭐 수돗물 뭐 이렇게 많이 뭐 오물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슈가 컸었는데 그래서 그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 굉장히 요금 인상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반발이 없어요. 그렇지만 전기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아니 그러다 그러면 또 막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날 건데 혹시 한전에서 이거 그냥 뭐 선배님 생각이신 말하셔도 되고 그냥 한전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는 거에 대한 뭐 이슈가 있나요? 얘기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우리 회사 내에서 검토하는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의원 발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차등하게 이제 비용을 내야 된다 이런 건 있죠. 제주도 같은 데는 사실 비용이 너무 해저 케이블까지 깔고 HVDC 깔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받잖아요. 일반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사실 송전솔로로부터 송전 철탑은 그 해안가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득을 보는 거는 사실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고 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전자파나 이런 거를 우려하고 막 반대하고 이런데 불상적으로라고 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군산에는 주가 발표했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렇게 해야지 수도권이 그렇게 돼야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야지 그런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생존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중화 비용 계속 요새 지중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중화하는 비용 그런 거는 따로 우리 쪽에서 검토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산자부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있겠지만 쉽게 접근을 못하고 궁금한 게 그 한전에서 혹시 그 전기요금 현실하고 정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도 만들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책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그런 요금에 대한 거.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책.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전기요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인정한단 말이죠. 국민들도 다 인정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이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현실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전에서 저 윗선에 그 얘기를 하려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이 있을 거예요. 네, 있죠. 저희는 뭐 재무처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적자가 나면 적자를 메꾸려면은 이 정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게 정책으로 나오죠. 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 라는 식으로.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는 거하고 연계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어떤 요금 차등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그 실행 주체, 에너지 소비 주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 인식이 사실 우리나라 전기 품질이 너무 좋아서 정전돼도 잠깐 정전돼도 막 큰일 난 것처럼 말하잖아요. 집에 아파트는 특히나 모여서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아파트 분해 설비로 인해 정전이 돼서 한전 책임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동안 품질 좋은 전기만 사용해가지고 외국 같은 데는 정전도 오랫동안 되고 이래도 별 불평이 없는데 약간 좀 그런 인식이 좀 그리고 전기는 공공재가 아닌데 공공재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그것도 참 네,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 인식이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나 그 교육이라거나 에너지 교육, 환경 교육, 에너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스위치키만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한전에서 아마 그런 또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요? 네, 뭐 가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씁니다. 전기를 절약합시다. 뭐 해가지고 그런 홍보 자료. 사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우리 수익이 있는데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거주가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실 정전할 경우에 그런 여러 가지 피해나 문제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새는 뭐 다 모든 게 지금 데이터 공유도 그렇고 IT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보면 정전이 됐을 경우에 지금 어떠한 그 일이 발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있고 왜냐면 모든 게 지금 뭐 다 가전제품도 거의 다 전기잖아요. 인덕션도 거의 다 지금 전기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기요금 현실하고는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거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이런 부분, 특히나 탄소중립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2050년까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민도 현장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그 국민들한테도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자, 오늘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 또 활발한 토요일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할 거 없어요? 다음 시간은 김동영 원장님, 황여름 원장님 두 분이 질문해 주시고 혹시 정했어요? 그 주제는? 네. 네, 뭘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CCS로 아, CCS. 분양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네, 네. 우리 김세영 원장님은 마지막에 하시긴 하는데 주제는 정했어요? 네, 뭐, 네, 정했습니다. 뭘로 하실 거예요? 저는 환경급전으로 인해서 달라진 뭐 발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회사 안에서도 좀 일부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랑 뭐 발전 시장 관련돼서 이렇게 이게 좀 내용이 약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 그 지금 우리 선수미 원장님은 지금 발표하신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디벨롭을 시킬 건가요?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그리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문가가 네,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방대해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절망을 해서 발전기 비용 쪽으로 가서 좀 자세히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 그 굉장히 일부분이잖아요. 석탄 발전 제약 입찰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논문은 뭘 주제는 정하셨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이걸 좀 이렇게 디벨롭을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 중간에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면 재미없잖아요. 거기서 막 고민할까? 여기서 막히네? 이러나 막히는 부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서 해야지 이게 들어서 가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비용평가위원회는 도대체 몇십 명이 붙어서 이걸 고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세부적이게 많아요. 너무 세부적이게 하지 말고 지금 문제제기 쪽으로 해서 이러면 문제제기로 하면 거기서 이제 또 세부적인 다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다른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급전, 경제급전 이 차원에서 이렇게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 뭔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를 지향을 해주시면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네. 어쨌든 하고 계시는 일 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그게 이제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한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질문 있으세요? 아니. 아직 저는 제목도 못 정했어요. 천천히 제목 13분에 다음 주. 그럼 우리가 참 다음 주면 그때도 저기. 또 저기인데 비대면. 네. 더 고민할 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거를 지금 우리가 전력 거래에서
측면에서 환경을 생각할 게 아니고 구분을 해서 환경 문제라면 진짜 환경 관련 뭐 정부부처가 됐든 이쪽에서 어떤 뭐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전력거래소에서 환경 국전을 운영하려면 일단 그 어떤 개인 사업자 또는 이제 공공사업자의 이익에 관련돼서 일단은 환경보다는 어쨌든 자기 이익을 위한 경제적인 발전을 지향할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효과적인 그 환경 관리 또는 환경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잘 실행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떤 정책을 반영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환경을 논한다면 환경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환경 비용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강력한 그 환경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게 더 같이 어느 게 우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별도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기대를 예. 우리 어머님이 잘 네. 네. 그런 거 잘 하셨어요. 원래는 균형 잡히게.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이 지금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접속 마치고 다음 주 비대면으로 토요일 9시 2분에 9시 2분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발표만 하는 건가요?